안녕하세요. 류튜브 학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인문예술 2강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 본문 분석 및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자유라고 하는 대상을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존재들이 등장을 만약에 한다.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한다. 다른 존재 또는 다른 집단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단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출제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표현상의 특징으로도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 또는 전개 방식이라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학습자들은 정의의 방식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 문장을 틀리게 바꾸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는 선택지로는 포함을 하더라도 틀린 선택지로 변형해서 틀린 선택지로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용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집단이 등장을 해서 그 집단이 이 집단에 비해서 자유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개의 정보를 교차하여서 틀린 선택지로 생성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다른 집단이 정의 내리는 것도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 집단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장은 맞는 선택지로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봅니다.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만 내신에서는 이 부분도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어떠어떠해야 하며 국가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나오는 것이 정보 하나짜리라고 본다면은 이 뒤쪽에 나오는 것이 정보 하나짜리라고 본다면은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여서 선택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이 틀린 선택지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내신용 문장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땡땡적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유사해 보이는 다른 단어로 바꿀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집단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고 지금 두 번째 나온 집단은 자유평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만약에 이렇게 다른 집단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유에 대한 정의가 혹시 좀 더 독특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는 다른 부분으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내용 확인용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롤스는 그 대표적 학자로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롤스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왜냐면 지금 앞에 나오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 나와 있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이퀄 무엇이다? 롤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이라고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2번에서
롤스는 이라고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집단의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지칭 대상이 교차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이 뒤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뭐냐면 롤스에 대한 평가다.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 평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롤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롤스 본인에 대한 좀 집중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롤스는 사상체계의 제1의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의 덕목은 정의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내신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함정을 팔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 어디에서 함정을 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 보시면 사상체계와 사회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짝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체계와 진리가 짝이 맞아야 되고요. 사회제도와 정의가 짝이 맞아야 되지만 이것을 교차해버리면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형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내신형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신형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깎아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교차를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첫 번째가 되겠죠. 그가 강조한 첫 번째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정보가 롤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롤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롤스에 대해서 단독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롤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우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의 대표주자입니다. 또 평가에 있어서는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은 존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상체계에서는 제1의 덕목이 진리다. 사회제도에서는 제1의 덕목이 정의다 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한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즉, 지금 롤스에 대해서만 정보가 몇 개냐? 6개의 정보 단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6개의 정보 단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지 6개짜리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충분히 한 개의 단독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기역과 니은이 밑줄이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효과적으로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게 지금 EBS에서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조한다기보다는 이 두 집단이 어떤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일문단을 보면은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밖에는 물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롤스가 등장한 이래로 기역과 니은 또는 기역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는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된다라고 해서 차별 지점을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묻는 정도밖에는 출제를 하지 못하겠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문단에서 차이점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분량상으로 보면은 지금 기역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기역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롤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지금 보시면 분량면에서도 누가 훨씬 더 많냐면은 롤스가 훨씬 더 많고 이제 흐름은 누구로 넘어왔다? 롤스로 넘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만큼이나 롤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놓고는 다시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렇게 글이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롤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차별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에 대해서만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공통점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문단에서 출제 가능한 포인트는 몇 가지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두 가지인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롤스 또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의 공통점 찾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롤스에 대해서 단독문제 출제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럼 제가 지금 내용적 측면에서 출제할 수 있는 게 하나라고 했다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위쪽에 파란색으로 적어둔 표현상의 특징 부분, 전개 부분이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이게 이제 1문단의 출제 포인트 전부입니다. 2문단입니다. 2문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A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A라는 표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것은 명확해요. 뭐냐면은 B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뒤쪽에 B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B가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은 관련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훨씬 좋은 것은 뭐냐면은 출제 포인트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A에서 단독 문제 1개, 단독 문제 1개, 그 다음에 B에서 단독 문제 1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문제 2개를 예측하고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A라고 표시된 부분이 나온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B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B 표시된 부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문제 1개를 알아냈다라고 보셔야 돼요. A 부분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B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A와 B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A 부분과 B 부분을 공통점을 찾아내라거나 차이점을 찾아내라고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A 부분과 B 부분이 전혀 관련성이 없다, 완전 독립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두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A 부분에서 단독 문제 하나, B 부분에서 단독 문제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A 부분과 B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A와 B가 거의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연결이 롤스가 등장한다는 것을 빼고는 거의 연결된 지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개 문제를 확보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A 부분, B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절차적 공정성이에요.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절차적 공정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은 딱 한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정의의 핵심이 뭐다? 절차적 공정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절차적 공정성이 뭔지를 제가 몰라도 되나요?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장부터 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출제 포인트가 1개입니다. 만약에 정의의 핵심을 물을 경우에는 절차적 공정성이 정의의 핵심이다. 다른 표현이랑 짝이 맞으면 그건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적 공정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보면 된다? 두 번째 문장부터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자, 그럼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제가 좀 길게 밑줄을 쳐서 다시 칠 텐데요.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절차적 공정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절차적 공정성이 뭔지에 대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뒷문장을 계속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롤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또 이제 새로운 부분이 언급이 됐죠.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롤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대요. 그럼 이 원초적 상황이란 무엇이냐?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초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원초적 상황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초적 상황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런 것을 저는 문장의 사슬이라고 보는데요. 보시면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원초적 상황에 대해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원초적 상황을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사슬이 엮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좀 글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앞문장에서 보시면은 이 롤스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초적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좀 더 특수하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은 만약 그 상황이 아니라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성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글이 조금 촘촘하게 쓰여져 있다면은 원초적 상황이 아닐 때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라는 것도 언급이 좀 되어 있으면은 이 글이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는구나, 조금 어렵게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와 엮여서 방금 읽은 문장을 이해해 보면은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엇이 있다?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존재한대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청한 사회적 지위나, 자, 사회적 지위라는 단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럼 무지의 장막이 차단하는 것은 뭐냐? 사회적 지위나 선호에 대한 것이지, 만약 다른 것에 대한 정보를 차단한다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신용으로 문제를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판단할 수 없다 또는 틀린 선택지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원초적 상황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러한 무지의 장막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 부분의 내용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은데, 어떤 단어에 익숙해지시면 좋냐면은 전제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언급을 한 다음에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든가, 혹은 무지의 장막이 필요하다라든가,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혹은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표현상의 특징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표현 특징으로 출제가 가능한데요.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뭐 하다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여기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참여한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혹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지에서 이 비합리적인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럼 우리는 이 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이 좀 다양한 부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경우도 얘기를 하고 비합리적인 경우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대조하면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좀 쉽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1문단에서 A 집단과 B 집단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비합리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양쪽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면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타고난 능력이나 처해진 계층적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해 가보는 거예요. 자,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려면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가 선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3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3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단계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면은 이 과정 전체를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 과정 전체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EBS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냐면은, EBS에서 출제하고 있는 부분은 딱 여기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뭐에 대해서 모르느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단에서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롤스가 정의의 핵심을 절차적 공정성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절차적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원초적 상황이란 반드시 이렇게 무지의 장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지의 장막이 무엇을 모르느냐?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 뒤로 쭉쭉 나와 있는 이 단계적, 과정적 정보,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사회적 안전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모두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단독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선택지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EBS에서 출제할 때는 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라거나 혹은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선택지용으로 매력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자, 보면은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합의하는 원칙이 반드시 정의의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부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차등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것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정의의 원칙이다.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 정의의 원칙. 그러면 지금 보면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B 부분의 핵심은 뭐다? B 부분의 핵심은 차등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차등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앞문단에서는 뭐가 핵심이었다? 원초적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다뤄진 거고, 여기선 차등의 원칙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독립적이라고 했죠. 두 문단이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같은 문제에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두 문장을 한 번에 희생시켜야 되는,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게 치자면은 1문단과 4문단이 조금 약해요. 물론 4문단은 단독 문제가 가능하고 1문단도 단독 문제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네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면 서술상의 특징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문단과 3문단이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단을 같은 문제로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에서는 지금 밑줄을 계속해서 치고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A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친 다음에 그 부분에 단어 뜻을 묻는 문제로 출제를 했지만요. 저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에 다 독립적으로 내용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판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보시면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 허용할 수 있느냐?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차등의 원칙이 없다면 뭐를 허용할 수 없다?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롤스가 제시한 맥시민 원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맥시민 원리. 땡땡땡 원리가 나와 있네요. 근데 영어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눈을 가늘게 뜨시고 영어 한 번도 안 나왔나 이렇게 보면 아래에 맥시맥스 원리 나와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글을 읽을 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숫자가 나오면 눈을 좀 가늘게 뜨고 숫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가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면 눈을 좀 가늘게 뜨고 영어 또 나오는가, 그 다음에 한자어가 나오면은 눈을 좀 가늘게 뜨고 한자 또 언급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람 나왔으면 눈 좀 멀리서 봐가지고 뭐 사람 다시 더 언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중에 같이 묶어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각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출제 100%이기 때문이죠. 그럼 맥시민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자, 차등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수혜자라고 하고, 최소수혜자.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대수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선택지에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선택지를 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언급이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헷갈린다면 빠른 속도로 본문에 표시해놓고 다시 확인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맥시민 원리는 무엇이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롤스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맥시맥스 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자, 그러면은 지금 롤스의 입장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내용을 아래쪽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인데요. 이 차등의 원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얘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차등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등의 원칙에 앞서는 것이 뭐냐? 차등의 원칙에 앞서서 적용이 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이 미리 벌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누구랑 누구를 비교를 해놔야 되냐면 최소 수혜자랑 최대 수혜자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최소 수혜자랑 최대 수혜자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맥시민 원리와 그 다음에 맥시맥스의 원리를 반드시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요. 이 두 개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면 다른 하나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롤스의 입장이에요. 롤스의 입장이 어느 것에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미 여기에서 정보가 4개가 나왔죠. 정보가 4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단독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촘촘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EBS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맥시민 원리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굵게 문제 하나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내신 시험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출제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어 모르는 것으로 가정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읽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문제화된다면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룰스는 첫 번째,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다 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정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 있어 모르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네 번째,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 이미 여기에서부터가 정보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은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 공존 가능하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좀 반대되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선택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부분은 내신에서 많이 출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해 드워킨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드워킨. 그럼 드워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학자입니다. 그럼 뜬금없이 어떤 학자를 언급한다면 이 부분도 표현 특징으로 할 수 있겠죠. 학자 언급하는 것은 표현 특징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쯤 됐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 문제 100%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단인데 새로운 게 나온다? 문제 몇 프로? 100%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드워킨은 롤스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보죠.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롤스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였다. 얘는 롤스 편이네요.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4개의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세모를 쳐놔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 얘네를 왜 표시를 해야 되느냐? 앞에 나오는 그러나와 하지만은 대조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런데와 그렇지만은 전환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는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항상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공동체주의자라 불리는 맥킨타이어는 롤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럼 얘도 같이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 대조. 표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표현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첫 번째 1문단에서 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등장했었던 표현 특징이 가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서 학자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더하면은 표현성의 특징, 서술성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EBS에서는 출제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맥킨타이어는 롤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지적하였다. 이게 이제 맥킨타이어의 입장 첫 번째인 거예요. 또한 공동체의 덕, 공공선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이 원초적 상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불편부당한 관점보다 더 중요하며 네 번째, 사람의 덕과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보시면 이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으로 꼽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냥 사족으로 마무리하는 문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맥킨타이어에 대해서 정보가 4개나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맥킨타이어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무슨 글입니까? 이 글은 롤스에 대한 글이죠. 그래서 맥킨타이어만 가지고는 출제를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지금 드워킨이 그러면은 붕 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롤스, 그 다음에 드워킨,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에 대해서 출제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누구의 정보 비중이 낮죠? 드워킨의 정보 비중이 낮은 거예요. 그럼 드워킨 선택지 하나짜리 롤스와 맥킨타이어 두 개씩 가져가거나 혹은 롤스 한 개, 맥킨타이어 3개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글 자체가 누구에 대한 글이다 보니까 롤스에 대한 글이다 보니까 지금 1개, 3개가 될 가능성보다는 2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 전체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 내신형으로 변형된다면 저라면 어떻게 출제할지를 보신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EBS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부분과 B부분이 완전히 독립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A부분은 절차적 공정성이 핵심인 부분이고요. B부분은 지금 뭐가 핵심 부분이냐면요. 차등의 원칙 그리고 맥시 민의 원리, 맥시 맥스의 원리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섞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부분에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B부분에서 문제 하나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문단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롤스 기초예요. 롤스 기초 부분이고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 가지고 문제 한 개를 또 출제를 할 수 있어요. 문제 한 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 여기에 추가로 학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를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는 문제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는 거의 100% 출제를 해요. 얘도 지금 100%예요, 사실은. 절차적 공정성 나왔는데 안 물을 수가 없죠. 그 다음 차등의 원칙도 나왔기 때문에 얘도 100%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지금 문제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이 거의 이 글 전체로 출제는 할 수 있는데 어렵게 출제하기는 쉽지 않은 좀 쉽게 읽히는 본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용으로 좀 변형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될 수 있는 문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은 여기 지금 서술상의 특징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 개념 문제 하나 기본 설명과 관련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절차적 공정성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렇게 하면 이제 5개 문제가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 빠르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업과 니은이 모두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방식의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사회적 자원을 얘네는 지금 다 자유주의이니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국가가 정하는 거 아니고 개인이 정하는 거. 그다음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된다. 국가가 핵심이 아니죠. 자유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법적 권리 문제에 개입하여 해당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왠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 1문단에서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법과 제도라고 하는 단어는 2문단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1문단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2문단부터입니다. 물론 출제를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1문단에 초점을 맞춘 부분인데 법과 제도가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해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글 전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답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면은 정답의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나 있는데 얘네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누구는 가능하다라고 봤냐면 롤스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몇 문단에 나오냐면 3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3문단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선택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된다. 기억은 절대 안 된다고 할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날아간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아마 EBS에서 약간 야심차게 낸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포함을 해서 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무조건 자유다. 개인의 자유다 라고 봤을 때에는 쉽게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고요. 2번 윗글에 대해 이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크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정답을 좀 따져보자면요. 1번 롤스에 따르면 어떠한 법이나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법과 제도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 롤스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닌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사문단에서 같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드워키는 지금 누구랑 같이 간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롤스랑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롤스에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려면은 이건 롤스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드워킨이 아까 보셨다시피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이제 드워킨을 아예 맞는 걸로 하면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틀린 선택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맥킨타이어는 정의에 대해 규정할 때 어떤 사회가 주관할 윤리나 관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공동체 내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이라는 단어가 아까 사용이 됐고요. 정의와 매개되어 있는 요소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보 하나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맥킨타이어 정보가 몇 개였다. 맥킨타이어 보시면은 정보가 4개나 됐었죠. 그럼 내신에서는 요거를 다른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 충분히 변형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는 이 A 부분 보기를 안 읽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A 부분의 핵심이 뭐였어요? 절차적 공정성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정의에 부합한다고 그럼 보면은 롤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절차적 공정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그럼 아까 봤던 단계를 다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을 냈다면은 맞는 거 몇 개? 1개라는 거예요. 그럼 단계 전체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만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였죠?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지의 장막이었어요. 무지의 장막. 무지의 장막의 핵심은 뭐냐면 모른다였어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지금 5번만 모른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을 그냥 5번으로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답 확인했더니 5번이 맞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또 다 보고 싶으시겠죠. 보시면은 학생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게 모두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나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무작위 추첨이나 아니냐 이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이 날아가고 30명의 학생 모두에게 어떤 자리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선호를 몰라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조사하면 오히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리 선정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뭔가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된다. 여러 명이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언급된 적이 없죠. 그럼 교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사항을 검토한 뒤, 다양한 갈등 사항 검토한 뒤 어떤 상황에 대한 검토가 나왔나요? 그 다음 갈등이 적게 발생하는 방향?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갈등 적게 발생하는 방향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고요. 다양한 갈등 사항 검토한다는 내용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 선택지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보기 문제 나오는 문제가 훨씬 쉬워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제가 웬만하면 이 보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연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식을 보시고 연습을 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B를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보기 2와 같이 메모했을 때 가하다에 들어갈 말로 적정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맥시민의 원리, 그 다음에 맥스의 원리가 있었죠. 그럼 맥시민의 원리는 뭐였어요? 맥시민의 원리는 최소 수혜자한테 무엇을 줘라? 최대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을걸요? 그럼 보시면은 각국에서는 계층 1, 2, 3 얘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해당하는 비율은 각각 3분의 1이고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할 때 계층 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몫은 각각 3, 8, 14래요. 3, 8, 14. 각국이 이러한 불평등 분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면 지금 누가 최소 수혜자고 누가 최대 수혜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층 1이 최소 수혜자, 계층 3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맥시민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각국은 누구를 그 다음에 맥스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각국은 무엇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것이 맥시민의 원리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얘가 되겠죠. 결정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결정 3.
그 다음에 맥스의 원리를 준다고 한다면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 2. 그러면 이건 결정 1이 되겠죠? 그럼 결정 3, 1. 그러면은 일단 3번 아니면은 5번이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국이 결정 1을 따른다면 그 다음에 결정 3을 따를 때보다 갑국의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결정 1을 따른다면. 그럼 답은 3번. 맨 뒤에 건 그냥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거고. 답은 3번. 그래서 저는 EBS에서 출제한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4번이 좀 어느 정도 나름 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으로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 예술, 2강 본문을 분석해 보았고 문제 해석을 끝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쉽죠.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 내용을 많이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내신용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 꼭 들으시면서 비문학 혹은 독서 부분에서 실력이 향상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따로 풀이하지 않는 것이 그런 단어 풀이 정도는 제가 안 해드려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학교 류티였습니다.